그러면 저희 수업을 시작할게요, 선생님들. 제가 오늘 신청을 조금 더 사실은 많이 해주셨어서 중간에 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중간에 앞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이제 3월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3, 4월에는 현장에 선생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해주신 선생님이랑 두 분이 끈끈하게 수업을 하고 이제 인강으로 주로 가다가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되셔서, 사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또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또 긴장이 돼가지고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달라는 마음에서 이제 간식도 좀 있으니까 좀 편하게 오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이제 기간제 하시면서 오늘 쉬셔서 오셨고, 선생님은 지금 쭉 초수 4학년이시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지 않으시고 이번에 공부하시고 올인해서 하시는. 네. 아, 이런 거 공개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는데 통화를 했었거든요, 한번 선생님하고는. 오늘 어쨌든 귀한 시간, 올해 합격하려고 이제 하루하루 달리고 계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목표가 오늘 6시간 하는 동안 진짜 알차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제 또 오늘이 딱 특강이 아니라 사실은 8주째 첫째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처음에 우리 수업에 대해서 설명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저희 한 12시까지 2시간 정도, 오전에는 지금 앞에 OT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부분을 갈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는 기록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영향을 어떤 걸 끼쳤다 이런 걸 저희가 좀 접하고, 뭐 음악 이론 체계가 어떤 거가 좀 기인을 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저희가 짚으면 사실은 끝이 나요. 왜냐면 그 이후에 다른 시대에서 그리스 거를 가지고 왔을 때는 그 시대 거를 나갈 때 그리스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기출도 그리스에 대해서는 작년에 에토스론 나온 거 그거 하나밖에 없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인 그림을, 서양음악사 그림을 그린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악전까지 오늘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전은 이따가 오후에 좀 길지만, 그때 여기 나눠드린 프린트가 그 고등학교 음악 이론 예고 교과서에서 있는 문제를 다, 거기 나와 있는 텍스트를 다 문제로 바꾼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이 지금 5월식이면은 이미 그 악전 공부는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 더 짚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텍스트를 읽었을 때는 당연히 다 아는 것들이지만 이제 문제로 봤을 때 또 내가 모르는 것을 짚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로 한번 오후에 진행을 하고, 이제 거기서 더 파생되는 어려운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 반 때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자유롭게 질문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수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인사를 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아마 이렇게 생긴 거를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그쵸? 저의 이력이랑 이런 거를 아마 보시고 좀 고려를 하시고 수업에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여기 써있진 않지만 그 어릴 때 그 7살 때 그 전공 피아노를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그때 그 레슨 해주신 선생님이 다 이제 입시생들 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 나갔던 책이 한홍하고 그 바흐 인벤션이었어요. 그 도레미파레미도 해서 대위 음악을 좀 일찍 접할 기회가 좀 됐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사이트 리딩이라든지 절대음감 이런 게 좀 어릴 때 길러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혹시 피아노 전공 있으신가요? 피아노 전공이시죠? 저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런 감이 안 된다는 것을 좀 일찍 깨닫고, 이제 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그거는 그만두게 됐고요. 오히려 좀 바이올린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꾸준히 좀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외고를 왔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뭔가 나중에 내가 음악을 어쨌든 어린 시절에 많이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좀 음악적으로 뭔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이제 외고면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고 이제 독일어도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독일어과를 갔어요. 근데 갔다가 어쨌든 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잘하는 건 좀 그래도 남들보다 음악인 것 같아요. 주변에 다 음악 안 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이제 좀 입시를 뒤늦게 하면서 이제 작곡과에 입학을 했죠. 그 나름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 화성이, 그러니까 코드죠, 코드. 근데 이제 즉흥이라든지 아니면 그 선율이 있을 때 화음 붙인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되다 보니까 뭔가 입시에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작곡과를 갔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2학년 때 필수 수업에 음악사가 있잖아요. 근데 음악사
그 첫날 그 수업이 저한테 좀 되게 운명적이었어요.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 첫날 음악사 수업인데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라우트를 딱 놓고선 그 음악사인데 이 음악사는 어떤 음악들을 다루냐. 그러면은 전 세계 음악을 다 다루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서양 음악이고, 근데 서양이란 말이 빠진 그런 음악사 수업인데, 그리고 서양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사실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영국 요 정도의 몇 개 국가에 사실 한해진 그런 음악사지 않느냐 이런 걸 계속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배우냐 여기서 그렇게 좀 가시면서 좀 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밖에 진짜 모르다가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진짜 음악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게 좀 재밌기도 했고 사실 입시 때도 작곡보다도 그 막 음악 미학책이랑 그 음악사 책을 되게 좋아해서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입시랑 상관도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음악사에 그렇게 좀 그 열려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많이 질문을 하다가 이제 전공을 그때 음악학을 학과장 교수님이 음악학 전공이셨어요. 그래서 만들겠다 막 이러고 계셨어서 이제 상담을 갔다가 이제 낚였죠. 그래서 저만 음악학으로 가고 아무도 안 와서 이제 저만 음악학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신에 학기마다 그 음악학 논문을 이제 음악사를 주제별로 저는 2학년 1학기부터 썼기 때문에 그 뭐 르네상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 거는 이제 따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선생님께. 근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음악사라는 것이 이제 음악학의 기초가 되니까 음악사를 그런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셔서 되게 20세기 음악까지 잘 왔는데 뭔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21세기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는 어떤 음악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 환경적인 건 어떤 게 있고 막 이런 게 혼자 궁금하면서 되게 이상한 게 튀었죠. 한국음악학으로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사실은 저도 막 잘 알고 여기를 골랐다기보다는 여기가 뭔가 한국학의 그런 학제적인 게 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밌겠지? 하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정말 마침 너무 좋은 선생님들과 또 그 주변에 선후배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사실 한국 음악을 알고 간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그냥 뭐 음악 실제를 뭐 악기를 제가 배우고 이랬던 것은 아니지만 음악학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좀 서양이랑은 다른 점은 서양 음악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인들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이론에 관심이 있거나 음악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써온 게 서양 음악사라면 한국의 음악학은 이제 국가 주도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음악이 지금 이래서 음악이 중요한데 그래서 악기는 이런 걸 쓰고 그래서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할 때도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교역을 하고 좀 관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라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이게 또 되게 재밌어서 한동안 그런 뭐 궁중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고제에서 온 게 많잖아요. 아악 같은 게. 그래서 고제 음악에도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서양 음악에선 그렇게 과거를 복원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오페라 같은 것도 복원을 할 때도 그 시대의 새로운 그런 모노디라는 뭐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징이 정말 그대로 음악을 복원을 하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비교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그런 석사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학부의 그런 학사의 학위로 가지고는 뭐 연구에 참여할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구 학력을 보시면 되게 막 구강만 하다 온 사람 같이 보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석사 학위가 있어야지 또 할 수 있는 연구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다 제가 거의 배우면서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있다 보니까 뭔가 저는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슨처럼 이렇게 오게 되면서 어떻게 임용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치는데 사실 양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현실적으로 압축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석사하면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사실 이렇게 좀 오게 됐고요. 이제 교육 양력은 제가 위에 뭐 중앙 기독초 중학교 이게 많긴 한데 사실 제일 오래 한 거는 이거 꼬마 작곡가예요. 이거는 이제 학부 때부터 한 7, 8년을 계속했어요. 그 주강사로. 그래서 이거는 그 뉴욕필에서 그 클래식 음악을 이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들이랑 같이 그 맺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애들을 이제 음악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막 즉흥을 하게 하면서 그걸 끌어내주면서 그 애들이 작곡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그 작품의 연주는 뉴욕필이 하는 그런 뭐 Very Young Composers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진흥원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처음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뉴욕필 분들이 오셔서 이제 사실 이거 하면서 저도 서양 악기를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그런 현대 음악이 더 이상 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현대 음악이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게 됐었던 것 같고, 애들을 또 그렇게 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초중등학교에서 약간 그런 어떻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이거 꼬마 작곡가 덕분에 가게 되면서 학교 교육이 또 이렇구나 이런 거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TMI를 많이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게 됐지만 저는 아직도 그 서양 음악학이나 한국 음악학을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이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얘기 나누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수업을 만약에 6월까지 들으시고 뭐 문제풀이는 뭐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많이 물어보시면 저는 좋아요.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 얘기가 되게 길었지만 일단 오늘 아니면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8주 동안에 지금 5, 6월 동안에 지금 서양음악은 이렇게 악전과 서양음악사 전체 내용을 정리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아마 문제는 그 제가 기출은 항상 드리는 편이에요. 그 지난번에 교과서 분석반 갔을 때도 교과서를 그 주제별로 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 그리고 조금만 사고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내용을 거기에서 넘어가진 않지만 조금 넘어가더라도 사고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모아서 드렸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내가 교과서만 했는데 이만큼 풀 수 있네? 그러니까 좀 감이 잡히셔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랑 이제 교과서 분석반 때는 그 연습 문제를 되게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풀면서 점검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심화반은 연습 문제도 이제 그 비중은 조금 더 줄어들고 아마 거기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기출문제도 같이 하겠지만 아마 내용이 워낙 많아서 설명하는 데도 많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문제보다는 여기에서는 제가 엔톨로지, 그 선곡집으로 통해서 이제 이론이 이러한데 그건 사실 다 악보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론인 거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좀 많이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당연히 그래도 나름 풍성하게 할 생각이고요. 자, 지금 교재를 2길로 하셔서 혹시 준비를 다음에 사실 수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사시면은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음악사 책들은 정리를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내용들을 다 모아서 보충 자료를 매주 드리고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굳이 보실 필요는 없으시다. 그리고 2길도 막 다 하나하나 본다기보다는 제가, 그러니까 물론 장은 저희가 다 같이 넘기고 눈으로는 다 보지만 어떤 부분이 지금 핵심이다 이런 걸 좀 짚어드려서 좀 단권화에 도움이 되시게 하려는 게 제 목표예요. 사실 양이 이만큼 많으면 저는 좀 정신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해를 잘 하시는 거가 좀 목표라서, 그래서 그렇게 갈 거고요. 이제 한국 음악도 뭐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교재가 좀 다르고 한 건데 이제 목표는 비슷비슷하다. 그 화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보시면 악전은 사실 오늘밖에 안 다루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다 음악사 얘기예요. 근데 음악사를 하면서 이 음악사가 결국에는 그 음악 이론과 형식의 발달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악전은 이제 고등학교 예고교과서 기준으로 오늘 마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강의 특징, 뭐 제가 약간 이렇게 특징이 이렇다는 것은 이제 제 목표가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선생님 이 부분이 좀 안 되시는데요, 안 명쾌한데요 하면 또 노력을 하고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대략 이런데요. 이거는 이때부터 오셔도 된다라는 얘기고, 오셔서 공부하시고 이제 우리가 점심시간이 시간이 다르네요. 이거 아니에요.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 그리고 12시부터 1시에 점심, 그러니까 1시부터 5시에 오후 4시간 강의가 중간에 쉬는 시간 한 번 있고, 이렇게 갈 생각이에요. 틀린 건 빠르게 넘어가기. 네, 자, 그럼 음악사가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자료로 드리려고 하는 책이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2개를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제가 보충 자료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한번 고대를 해보시면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근데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라우트는 아시다시피 그 바이블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어 왔고,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그 뭐랄까, 연구자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부 교재로 치고서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 다 꼼꼼히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닌데, 여기에 지금 주요 역자로 계신 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그 민은기 선생님이시라고 서울대 교수님이.
그래서 여기 서양음악사는 뭐 엔솔로지도 많진 않지만 배경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여기에 이 책들이 좀 음악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은 여기서는 그때는 근데 왜 그랬는지 뭐 중세에서 예를 들어 교창식이 있다, 응창식이 있다. 그럼 왜 그런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얘도 보충이 되겠다 싶지만 다 읽기엔 너무 많으시잖아요. 사실 음악사만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있는 책이고, 이 책은 또 다른 갈래지만 요약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근데 요약이 좀 돼 있다는 말은 또 뭐랄까, 나름 또 빠진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막 이 책이 최고야 라기보다는 그 시기별로 그 정리가 챕터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 페이지가 한 챕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선생님들이 구조화하기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 책을 골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책들에서도 중복돼서 말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면 그거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겠죠. 혼자 나중에 보실 때도. 그렇게 진행이 좀 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그 엔톨로지들이 이 책들인데, 들배가 이제 3권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수업 때 악보를 보여드리고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이론이랑 음악사 흐름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요거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혹시 이 왼쪽에 이 책들도 아시나요? 요거는 그 아마 그라우트를 보시면은 그 막 이렇게 써있는 막 이런 거 보셨나요? 이게 그 놀튼 엔톨로지 오브 웨스턴 뮤직이에요. 그러니까 놀튼이라는 이 출판사가 그 교과서, 미국에서 교과서도 많이 만들고 전공서 많이 만드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이 그라우트를 쓰신 선생님들께서 엔톨로지가 없다, 그러면 좀 음악이 안 된다,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요거를 같이 협작으로 만드셨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라우트를 설명하실 때 여기 몇 번을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부 때 이 책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쨌든 굵직한 줄기들이라서 사실 지금 인용에 만약에 그 문제를 낼 때는 이제 이론에 뭐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안 나오고 다 악보를 보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사실 악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중에 갑자기 악보를 보고서 이 이론인가 하시면은 그게 되게 어렵고 힘든 길인 거고, 그냥 이론을 보실 때부터 악보를 보시면서 이 악보는 이 이론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이 시대고 이거는 이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악보랑 좀 유기적으로 가실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좀 심화반의 목표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악보들로 이제 문제풀이반 때도 계속 만들어서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따로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걸 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성학 책인데, 이제 저는 뭐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송무경 선생님 책이 이거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사실 임용 범위에도 제일 잘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책을 또 새로 내셔가지고 요거랑 요건 또 다른 선생님이 또 내신 건데, 이건 제가 참고해서 이거는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악 분석, 화성 분석을 하면은 저희가 그걸 통해서 형식 분석,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제가 이런 책을 보고 있다, 그냥 그런 거고, 이제 이론 책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이론을 오늘 악전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이 제일 오래됐지만 저희 시험 범위에 나오는 이론들이 다 거의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게 그래도 이 책이에요. 나머지 책들은 조금 너무 쉽다 느끼는 거, 전공자가 봤을 때는 너무 쉬운 것들, 뭐 음자리표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있어서 다 봤는데 대동소이하다, 나머지 책들은.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이게 같은 저자시거든요. 이 같은 분들이셔서 여기에서 문제를 제가 가지고 오면은 여기 좀 같이 연결된 것도 있어요. 사실 이 책은 제가 그 다른 그 임용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그동안 뭐 개인적으로 이제 가르치시고 할 때 그 어떤 책으로 공부하시나 하고 보면은 이제 보통 강사 교재들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강사 교재들이 다 요 책에서 온 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만약에 뭐 이론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제너럴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어쨌든 그것보다도 사실 정리가 제일 잘 돼 있는 게 사실은 요 책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따가 오후에 볼 요 책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심화반 때는 그냥 끝을 낸다. 그리고 여기서 더 어려워서 만약에 임용에서 변별력을 요구하는 이론이 나온다,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풀이랑 앞으로의 그 음악사 수업에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되게 좋다고 저는 느끼는데, 요거는 조금 뭐랄까, 책이 워낙 얇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만 봐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게 많이 막 툭툭 끊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맥락 설명도 없고 당연히 엔톨로지도 거의 없고, 그래서 중요한 뭐 키워드 정도만 그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악사는 그냥 저희 같이 공부를 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8주 동안 이렇게 가고 저희가 이런 교재 내용을 가지고 갈 거다. 어때요?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저희 한번 그 서양음악사를 먼저 한번 가봅시다. 요거 드린 거를 가볼게요. 자, 오늘이 이제 서양음악사의 첫날인데, 혹시 두 분 다 서양음악이신 거죠? 그러면 국악 아니시고. 예. 요거 서양음악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두 길? 두 길은 처음 보세요? 요거는 그 오이숙 선생님이시라고 또 굉장히 많은 저술을 하시는 그 서울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하고 이제 홍정수 선생님도 이런 전공서를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책을 많이 쓰신 분들이 쓰셨다 보니까 좀 뭐랄까 제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잠깐 뭐 본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글이 쓰다 그럼 1, 2, 3, 4 해가지고 나름 챕터가 나눠져 있고, 그 왼쪽에 이렇게 문단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또 키워드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단권화를 한다 그러면 이 책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여기서 출제도 많이 됐고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아마 이제 다음에 책을 사시면은 아실 텐데, 이렇게 바로 음악사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음악사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줄기 해가지고 굉장히 막 고대도 한 2페이지, 뭐 중세도 한 2페이지 이렇게 되게 짧게 요약이 돼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줄기를 이렇게 앞에 한번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도 요거를 한번 보고서 이제 본문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장르 및 이론해서 사실은 저희가 알아야 되는 장르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는 사실 오늘 범위에 해당하는 건 없어서 여기 나눠드린 프린트는 없는데, 책을 보시면은 이게 좀 감을 잡기 좋으실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것 중에 정말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딱 이 서양음악사에서 중요한 장르랑 이론은 여기다 정리를 많이 해주셔서 요게 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도 만약에 내가 중세, 다음 주만 돼도 중세다 그러면 이런 것들 당연히 보겠죠. 보고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148쪽에 와서야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악사 서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가볼게요. 이제 페이지 요거를 넘겨보시면 제일 먼저 지도가 나오고 있죠. 요 지도가 저희가 지금 유럽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이 중에서도 사실 지금 아까 시작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음악사는 대부분 특히 초기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레고리오 성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다성음악으로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프랑스에서 정말 많이, 아르스 노바, 아르스 안티콰 이런 게 다 프랑스에서 많이 있었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독일이랑 영국이 좀 포함이 되는 식으로,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 물론 여기에 다 활동들을 무대가 왔다 갔다 많이들 했죠. 음악가들이. 그래도 이 이상으로 많이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태리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나라들이 아시다시피 한 요 정도로 이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 이렇게 민족주의가 와서야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도 조금씩 포함이 되는 시기인 거죠. 그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음악들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음악사의 서술이라는 것은 다 기록이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과거의 일을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너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 카톡 한번 볼래? 하고 뭔가 기록이 있어야지 저희가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록을 잘 남긴 것들만 저희가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뒤에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중세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음악이 뭐예요? 그레고리아 성가잖아요. 그럼 성가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일상적으로도 향유하는 노래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모든 시대에 다 그랬을 것이다. 근데 그 오랜 시간을 살아남은 음악들이 몇 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그래서 그 음악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심화반에 할 얘기들이죠. 그럼 저희 한번 여기 23쪽이라고 돼 있는 요거 한 장 넘긴 데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책의 서문 같은 건데 선생님들도 역사가 뭐냐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면서 이 책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뭐 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득해진다. 근데 좀 심하게 길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부터 현재까지를 다룬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원전 6세기 아는 사람 있으신가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으시죠? 저도 이 6세기가 뭐지 싶은데 왜냐면 기원전 5세기 아닌가요? 피타고라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이제 최초의 음악 이론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많겠죠. 그래서 헤아리기 쉽지 않은 음악의 역사이고 그렇지만 옛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모르는 게 많다. 그쵸?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악보들도 보면은 다 비문에 있지 않고서야 아무리 나무에 새기고 뭐에 해도 다 썩어버리고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왜냐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로마 음악은 진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따가 그 고대 그리스라고 하면은 기원전 5세기부터 한 4세기까지를 얘기를 해요. 1000년의 기간.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그 음악 기록을 남긴 게 퀸틸리아누스라고 이따가 살짝 보실 텐데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중세가 혹시 언제 시작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중세가? 그 막 9세기라고 하잖아요. 그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거죠. 9세기면은 사실 이 사이에 굉장히 공백이 있어요. 그쵸?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기록이 없는 거야, 기록이.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정말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들의 공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고대 음악의 이론이라든지 음악에 대한 생각,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음악사에서도 중요하겠고 임용에서도 물어보면 그런 걸 물어보겠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뭐냐. 자, 그 다음에 뭐 로마도 기록이 없어서 땡. 그리고 현재와 가까운 음악사 구성은 이제 다른 종류. 왜냐면 너무 많아서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영향도 한두 군데에서 받은 게 아니다.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걸 정리하기 쉽지가 않지만 여기가 지금 이 책이 조금 말해주는 핵심이 뭐냐면은 서양이라는 전체의 것으로서 음악을 다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면 사실 한국 음악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동아시아의 음악 이런 말은 거의 이제 민족음악학에서나 쓰는 말이지 우리는 막 중국음악이랑 비슷하다 하면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잘 자기들끼리 이동도 되게 많이 하고 연주 여행도 다 유럽으로 다니고 옛날부터도 뭔가 EU라는 체계가 최근에 있는 거지만 사람들의 개념은 그걸 뭔가 하나의 그 덩어리로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가 더 앞서는 시기도 있고 오페라에서는 이태리가 확 앞서고 뭐 그런 리릭한 뭐 노래 뭐 좀 더 복잡한 음악들은 독일이 더 앞서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국은 이제 서로 자기들이 더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서양 음악을 잡고 있는 게 또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발달의 흐름에는 별게 없었지만 정리를 뭔가 좀 객관적으로 추구하려는 게 되게 강해서 그래서 좀 더 그 미국 책으로 저희가 그라우츠 같은 게 더 원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시기별로 뭐 중요시되는 나라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음악만 있는 것처럼 단수로 말한다 라는 얘기는 이제 뒤에 조금 넘겨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단수랑 복수를 되게 구분을 하잖아요. 영어뿐 아니라 이제 유럽어들이 다 그런데 그냥 하나의 음악이라 생각한다. 국가들을 구분하지 않고 막 독일 음악, 이태리 음악을 구분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 웨스턴 뮤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선생님들이 조금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음악은 사실은 화성적 음악의 역사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서양 음악사의 진정한 출발을 다성음악이 시작하는 9세기 후반으로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 보실까요? 말하자면은 조금 부끄러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화성적 음악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지 서양 음악사를. 네. 그쵸. 그런 것들이 9세기에 나오고, 사실 그 이전에도 사실 고대 그리스부터 하면 음악이 엄청 길게 있었잖아요. 기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음악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다른 모든 음악 문화와의 분기점이다. 사실 우리나라 음악도 이제 뭐 모노폰이냐 폴리폰이냐 뭐 호모폰이냐라고 봤을 때는 헤테로폰이에 좀 해당이 되겠죠. 모노폰이 아니면은. 근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 음악뿐 아니라 전 세계 사실 다른 음악들 중에 이게 화성이 있는 그런 음악 문화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울리는 수직적으로 동시에 울리는 체계에 대해서 이론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각각 가면서 만나면서 또 이 가는 것을 우리가 구조화했을 때 형식을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형식이 극대화된 게 또 고전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음악이 발달한 게 서양 음악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의 시작은 이제 화성에서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음이 그냥 흘러가는 것은 그래 뭐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어디나 다 있어. 인디언들도 하고 다 하는데 이거에 동시에 울리는 소리에 집중을 한 거는 사실 서양 음악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동시에 울리는 그 화음에서 출발한 게 이제 뭐 중간에 그런 선법인 걸 다 떠나서 어쨌든 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쵸. 이 화성적인 게 사실은 종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형식을 구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음악 장르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 이런 역사를 가진 것은 서양 음악사 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 음악의 진정한 그 정체성은 바로 이 화음과 화성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사도 보시면은 뭐 음악사 하면 아마 딱 떠오르시는 게 역사 하면 어떤 인물이 어느 시기에 뭘 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 음악사의 특징은 이 이론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됐다. 뒤에 보시면 여기 발전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도 뒤에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우리의 화음과 화성이라는 것이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요거에 정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한국 음악사를 생각해 보시면은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시지 않나요? 그건 발전 안에서가 아니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요한 초점은 뭐냐? 정치적으로 음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고 얼마나 이게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이게 얼마나 잘 실현이 됐고 이런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서양 음악은 그거랑 달리 발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앞으로 문제를 보시거나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도 항상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전했구나에 초점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의 분기점이 되는 거를 많이 물어보겠죠, 시험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아르스 노바다. 그러면 그게 시작한 작품이 뭔지, 그 작곡가는 누군지.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말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작품을 딱 주면서 그 시대에 대한 것을 물어봤을 때는 이 작품이 주고 있는 그 뭐랄까 앞과 뒤를 구분하는 그 지점이 뭐냐. 요거를 저희가 답할 수 있는 식으로. 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초점은 항상 발전에 있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뒤에 내용은 사실 별 얘기는 아닌데 고전 시대는 사실 좀 단순해지잖아요. 바로크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이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쵸. 그런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이신데요. 그만큼 이제 화성과 화음과 그런 장르 형식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서양 음악사의 연구다. 그래서 우리도 음악사를 보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장르나 형식을 중요시 볼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재구성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 역사는 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서술은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의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시점에 합의가 제일 많이 된 책은 사실 그라우트죠.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쓴 책이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가 볼 책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거나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은 얘기인데 요렇게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잘 되겠다 해서 쓰신 분들, 요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되겠다 해서 쓰신 분들이 다르다 정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은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이런 연도 같은 게 책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도 심지어 다 다르거든요. 교과서 저희 보는 고등학교 교과서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연도를 물어본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못 자르듯이 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시기는 이게 딱 머릿속에 이제는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게 있으시면서 단권화도 중요한데 저는 그 선생님들께 항상 키워드를 많이 정리를 해보셔라.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미사다. 그럼 그 안에 있는 키워드들이 뭐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또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갔을 때는 이게 중세에서는 이랬었는데 뭐 르네상스에서는 그 또 다른 키워드로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키워드를 위주로 이거를 많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수업 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뭐 소나타라는 것도 그 이전에 있었던 형식들이 있잖아요. 후가도 마찬가지, 뭐 리체르카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쭉 연결이 될 때 시대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거 위주로 하셔서 살을 붙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20세기는 보시다시피 지금 21세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음악은 얘기가 없죠. 근데 요때도 이 흐름상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그래도 있는 게 20세기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선생님들의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흐름상에서 뭐는 받아들이고 뭐는 새로운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고대로 한번 여기 훑어보기 넘어와 볼게요. 바로 아래에 있는, 자, 옛날일수록 어렵다. 그냥 바로 밑에, 바로 25쪽이라고 써 있는 거. 기원전 6에서 4세기, 그쵸. 기원전 6세기부터 4세기까지. 왜냐면 마지막 그 음악학자라고 하는 킨틀리아누스가 이때 책 남긴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로 거슬러 갈수록 음악사는 어렵다. 그쵸. 왜냐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스트리밍 문화라든지 발매 주기라든지 이런 문화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저희도 이 시기를 상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배경도 많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두려워 말고 가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고대부터 이제 순서상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대를 보자. 그러면서 이제 고전 시기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는 모든 문화의 출발점으로 여겨지죠. 요거는 아마 이렇게 상식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제가 요 프린트 드린 거, 따로 드린 거 있잖아요. 얇은 2장짜리. 맨 뒤에 한번 보시면요. 4페이지 맨 뒤에 보시면은 요거 내용은 좀 그 그라우트에서 많이 가져온 내용인데, 고대 그리스가 이제 중세에도 다이렉트하게 남긴 개념도 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음악만 봤을 때도. 그래서 요 내용을 이따가 이제 본문 보고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출발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생각한 음악적 개념, 그 여기서 시작한 음악 이론이라는 개념, 사실 그 수적 비율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뭐랄까 다른 문화권에서 쉽게 발상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부터 출발을 해서 음악 이론이 갖고 음악 철학도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볼 때도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대는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좀 보려고 하고요. 내려가 보면은 음악에 대해서 알려진 게 많지가 않다. 실제로 어떻게 올렸는지 추측만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아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게 PDF가 좀 뒤늦게 하는 바람에 연필이 막 있는데 조율 이론이 첫 번째로 저희가 그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쵸? 피타고라스 조율 이론은 이제 막 쉽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사실 숫자를 음악에 대입하게 된 배경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우주, 그쵸? 우주죠. 천체 음악론이 사실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고대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그게 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수가 당연히 음악에도 있을 것이다. 이 뒤에 내용이 좀 자세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발견을 했으니 피타고라스가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이 지금도 그 언급이 되지만 오늘날만 피타고라스가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음악사 서술에서 중세에도 피타고라스를 얘기했고 르네상스에도 피타고라스를 얘기했고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4라는 이 숫자로 통해서 테트라코드가 사실 나중에 선법으로도 또 그 다음에 장단조 체계로도 이제 이어지는 것도 아실 테지만 이따가 또 살짝 보겠죠. 그래서 음의 질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대완전 체계, 이게 뭐 어쨌든 두 옥타브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선법이 당연히 여기서도 나타나게 되죠. 그럼 보면은 이게 사실은 지금은 다 이 책에서는 음악 이론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리스에서는 음악의 이런 이론만 얘기한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뒤에서 다른 책들 참고한 내용들이랑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요거 보시면은 도자기 같은 것까지 지금 막 남아 있어서 여기에 있는 아울로스를 이렇게 두 개를 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좀 향락적인 분위기에서 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와볼게요. 사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짧은 서술이 이제 시기별로 다 있은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오게 되겠죠? 혹시 좀 빠른가요? 느린가요? 그래. 얘기해주세요.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 막 쓸데없는 내용 길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자, 요거는 먼저 뭐를 먼저 봐야지 좀 도움이 되실까? 일단은 이 책을 보시기 전에 제가 아이고 자꾸 여기 나와. 요 프린트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들. 이게 더 짧으니까 요걸로 먼저 훅 보시고 나중에 펴놓고서는 책이랑 보면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셨던 그 서양화사 서술의 특징을 제가 제일 앞에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자, 고대 그리스 음악 요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신화와 음악을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신화라는 것이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스의 음악 문화라든지 그런 걸 얘기할 때. 그리고 이후에도 오페라의 시작도 사실 이 신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비극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감을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 음악 서술에서도 신화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 신화의 음악 창조자나 연주자는 신이 아니면 다 반신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신성한 존재를 통해서 음악이 사람에게 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백제 금동대학로 같은 것들도 악사들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인들이고 신라시대의 그런 불교의 그런 것들도 보면은 사람이 아니야. 고구려 무용총 이런 것도 보면은 머리 막 이따만한 긴 거 달고 있고 기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그런 하늘에서 음악을 가지고 와서 사람에게 줬다라는 개념은 정말 그 옛날에 아직 그 세상이 두렵고 아직 우리가 그 인간의 지성으로 세상을 다 알기 전에는 음악을 다 그 신성시하는 게 좀 문화권의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이나 반신반인의 존재가 음악을 창조했다. 아니면 리라의 귀재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한 생각이 그랬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중요하게 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대립구도로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악기에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현악기의 키타라랑 그다음에 관악기의 아울로스, 이 두 가지가 이제 고대 그리스 악기의 대표적인 악기들이죠. 그래서 키타라의 작은 버전이 리라인 거는 아시죠? 이렇게 하프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저는 손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채로 이렇게 튕겨서 연주를 했다라는 그림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현악기에 좀 해당을 하겠죠. 현을 튕겨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아울로스는 겹리드다, 혼리드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관악기예요. 근데 보시면은 사실 요거 밑에 보시면은 리라라는 것이 아테네 교육의 핵심이래요. 그래서 그 교육을 잘 받은 그리스 남자다 하면은 이 리라가 필수인 거죠. 마치 선비들이 검은고를 했던 것처럼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 또 관악기 되게 좀 저급하게 여겼던 건 알고 계시죠? 현악기보다. 근데 여기 아울로스도 그렇다라고 제가 이거는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좀 기억을 하기 좋다라고 보시면은 아울로스가 연주를 하는 게 언제냐면 이 디오니소스의 제전, 그러니까 제사죠. 그때인데 굉장히 막 향락적이고 인간의 그런 즐거움과 유희에 초점을 많이 맞춘 거를 이 관악기인 아울로스로 많이 연주를 했어요. 근데 여기 교육의 핵심인 리라는 굉장히 교육적인 거죠. 서사시, 일리아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한 자랑이었고 유산이고 예술인데 그거를 반주를 반드시 이 리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사시라는 것은 정말 진짜 양이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말로 줄줄줄 이야기꾼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항상 리라 반주를 하면서 음률이 있는 시로 불렀을 것이다 라고 지금 다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용어 자체가 음악이랑 시를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에는 항상 운율이 있잖아요. 그게 항상 음악으로 불려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의 시조, 자꾸 너무 우리나라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해를 한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시조가 시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운율이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시조 시의 선율은 한 가지잖아요. 그럼 거기다 뭐든지 다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서사시와 서사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게 다 운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사실 음악이 엄청 다채롭고 이 긴 만큼 악보가 막 새로운 음악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음악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운율을 갖다 붙이기에 적합한 리듬을 가지고 그럼 거기다가 이거를 노래하면서 반주하는 게 당연히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래하는 게 굉장히 인류 보편적이었던 것이 아닐까. 이게 나중에 중세의 그 음유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많은 영향을 끼친 게 맞죠. 그 낭독 반주가 굉장히 중요해서 좀 볼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결혼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오락적인 것도 당연히 있었지만 이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리라와 키타라가 많이 들어갔고 리릭이라고 하는 오늘날 리릭 피스스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리릭 포엠 이런 게 많은데 이게 다 리라라는 말에서 리라를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향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울로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비극이라고 해가지고 이때도 엄청난 볼거리인 거죠. 근데 이때 이 제전은 그 연극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연극도 있고 합창도 있고 악기 연주도 있고 또 합창에다가 악기를 반주한 것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울로스의 솔로가 그 중간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반주 악기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시 된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아울로스는 좀 나오는 거죠. 주목도 받았다가 그 뒤에 배경으로도 했다가 교대로 연주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울로스는 디오니소스의 그런 뭐랄까 에너지, 정열적인 거, 그런 분출하는 것들하고 연결지어서 관념이 좀 잡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그리스 비극이 오페라의 탄생으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악기는 이제 이렇게 좀 보셨고, 요 내용이 이 그라우트에 나왔었나? 제가 책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어디에 하여튼 책 중에 하나 나왔었는데, 키타라랑 아울로스의 경연대회가 있었대요. 옛날에 기원전 5세기 이후부터. 사실 경연대회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악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기악이라는 게 사실 독립적인 성장을 고대 그리스에도 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중세부터의 서술을 보면은 중세 때는 성악밖에 없었다가 기악은 나중에 좀 조명받은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악이 굉장히 대중적이었고 연주자 수도 많았고 화려하고 복잡한 연주가 많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모습이랑 정말, 밑에 두 개는 아닌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명 예술가 공연에 수천 명이 막 모여서 공연을 보고요. 그 다음에 경연대회 입상으로 명성을 얻어서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 막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후원을 또 받아가지고 부를 많이 축적하고, 너무나 역사의 반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보편적인 이런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그리스에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너무 재밌죠. 근데 이때도 여자 연주자가 있긴 했지만 경연대회는 또 참가를 못하게 하고 이제 지위가 낮아서 뭐 노예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사실은 아니야.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꾸 딴 얘기를 쓸까봐. 요렇게 정도 이제 음악의 전체적인 윤곽은 이렇게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인에게 음악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는 지금 뒤에 보시면 여흥, 일단 즐기는 음악이 가장 먼저겠죠? 근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음악은 사실 뭐 종교를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여러 명이 뭐 동시에 해야 된다든지 여러 명이 같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기록을 남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기록에 남은 것들은 뭔가 그런 그 제의적인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음악이 사실 이런 일반적으로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음악이 굉장히 많았겠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공연 예술로서의 음악을 가리킨 단어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냐면은 사실은 고대 그리스 음악에 대한 서술이 그 뒤에 여기 막 산술, 천문학, 막 선체음악 이런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저희가 그럼 실제 음악은 없었냐라고 생각할까봐 그냥 앞에 먼저 넣은 것 뿐이지 막 중요해서 넣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공연 예술, 그러니까 듣고 감상하고 연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은 멜로디의 어원이 되는 이런 멜로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그냥 지금 우리가 음악 전공자들 말고 일반인들이 음악하면 사실
그 귀로 듣는 뭐 아이유라든지 뭐 BTS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장르의 취향 다 음악이 듣는 음악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멜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그 당시에는 그리스에서는 뭐 화음이나 뭐 폴리폰 이런 것들이 아직 발달 안 했을 때죠. 그러니까 선율인데 악기만 하기도 하고 이제 가사 있는 노래. 그러면은 뭐 중세 때 악기의 그런 관습도 그러했듯이 만약에 가사가 있는 음악이다. 그럼 반주가 막 화음 코드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리라로도 그걸 한 것이 아니라 그 선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조금 더 장식을 하기도 하고. 근데 혹시 또 한국 음악으로 가서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음악에 이걸 가리키는 용어가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그냥 노래 선율이랑 같이 따라가다가 조금 더 장식 넣고 들으면 하실 텐데 수성가락 기억나시세요? 처음 들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가사가 있는 이 노래를 할 때 반주 악기가 막 너는 노래라 나는 나의 기량을 뽐낸다 이게 아니라 그 선율을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악기 특성상 뭐 조금 뭐 요런 장식을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가미가 된 그런 게 수성가락이 우리나라의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연주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짜임새로 말하자면 헤테로포니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가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을 헤테로포니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독창을 하거나 중창은 이제 여러 명이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같은 선율로 노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음악,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나와요. 그리스 음악의 짜임새는 어떠했을 것이냐? 모노포니와 헤테로포니 두 가지였을 것이다.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 완전한 멜로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선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사도 있고 거기 그 리듬에 맞는 춤까지 있을 때 이거를 완전하다라고 했대요. 근데 사실 이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 약간 또 한국 음악 얘기하는데 한국 음악도 그 상고 시대부터 사실 음주 가무 이게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뭔가 음악이라는 게 지금처럼 사실 음악의 개념도 시대마다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음악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높이와 뭐 장단 요것만을 음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뭐랄까 그런 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하건 거기에 맞춰 춤을 추건 이것을 다 뭔가 음악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요것도 한번 별표를 해보실 텐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용어 단어 자체가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뭐 지금처럼 기악 음악이 막 발달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뭔가 시와 음악 그런 음악들이 주류였을 것이다. 음악 하면은 거기서 가사도 당연히 계속 바뀔 수 있고 거기서 때로 따라 춤을 출 수 있고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음악은 시라고 해도 크게 벗어나는 음악이 많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를 해도 그거는 충분히 가사를 붙여서 노래할 수 있는 음악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플라톤이랑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는 뭐냐면은 이 국가라는 책으로 저희가 접하잖아요, 플라톤을. 근데 여기에서 한 말이에요. 이 큰 따옴표는 이제 인용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쓰는데 멜로스는 뭐냐? 가사와 리듬과 하르모니아의 혼합이다 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이런 총체적인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해 주세요. 이거 외워라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학.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뭔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음악을 중요시 하잖아요. 이랬을 때 시라는 것은 뭐냐? 선율이 있다. 그쵸? 지금의 시랑 음악을 구분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리고 리듬이 있고 언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다 이런 것들을 뭐 가사와 운율과 리듬 이런 걸 다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배경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많이 봤었던 내용일 텐데 과학으로 하나로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쵸? 앞에는 뭔가 그런 귀로 듣고 연주하는 뭐 춤도 추고 리듬감 있는 그런 음악을 얘기한다면은 이제는 과학으로서 인식하는 그 출발도 사실 고대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이 하르모니아. 근데 이거는
부분의 결합, 그러니까 하르모니라는 말 자체가 할모니, 그 조합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앞 페이지에서 요것도 이제 그라우트에서 온 표현인데, 음고들 간의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렇게 딱 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우주의 질서를 굉장히 찾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 걸 다 하르모니아라고 한 거예요. 그 음악 용어가 아니라. 그쵸? 하모니라는 말도 음악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우주를 알고 싶어. 근데 그 핵심이 수라고 생각한 거는 피타고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수라고 생각을 이제 피타고라스와 그 제자들이 했었던 것인데, 그러면서 전 요게 되게 좀 쌤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8도, 5도, 4도가 중세에서도 굉장히 중심이고 사실 지금까지도 되게 중요한 음정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도 오랫동안 이 음정들을 협화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고 그 배경은 모르지만, 요렇게 사람들은 이 음악, 이렇게 동시에 울렸을 때 뭔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요것이 수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함으로써 이제 피타고라스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해요. 좀 영향력이 있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왜냐면 우리한테 굉장히 그 관습적인 것들이 뭔가 수적인 원리를 딱 밝혀진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이해가 잘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로 찾은 것들이 이제 음과 리듬을 찾았다. 그래서 우주 질서를 반영한다 하는데, 이따가 뭐 4라고 해서 테트라코드, 뭐 물, 불, 흙, 공기였죠. 그쵸? 이렇게 4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따가 보시면 다 굉장히 간단한 정수비로 막 1대2, 뭐 2대3, 뭐 3대4,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요게 그 이상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거야. 그쵸? 나중에 조율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타고라스 조율법이 이 당시에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져서는 언제까지 쓰이냐면은 중세 이후에 한 15세기까지. 안녕하세요. 챙겨서 앞쪽으로 앉으세요. 15세기까지 쓰였잖아요. 그럼 거의 지금 2000년 쓰인 거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오래 쓰였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 외의 음정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피타고라스는 이제 들으셔야 아시겠지만 피타고라스 콤마도 있고 신토닉 콤마도 있고 해서 사실 지금의 음악을 하려고 그러면 무리가 많으니까 사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다른 조율법들이 생겨난 건데, 그 이전엔 필요가 없으니까 요걸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8도, 5도, 4도로도. 지금 저희 요거 얇은 프린트 이쪽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음악이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땐 너무 밋밋하고 뭐냐 하지만, 사실은 이 BC 기원전 5세기에서도 옛날부터 이걸 협화음으로 인식을 했던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그 음정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음정들은 불협이라고 인식을 하고 쓰지 않았다. 그쵸? 거기다가 그 중세에는 종교적인 이유까지 더해지니까 안 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조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불완전한 면들이 있는 튜닝이지만 그래도 이 시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그 당시 세상을 이해하는 그 요소랑 딱 맞아 떨어지니까 진짜 이게 계속 고전으로 쓰인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 이 고대 그리스의 이론을 중세에 가르치는 교재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쵸. 보에티우스. 보에티우스도 이 이론 가지고 왔잖아요. 계속 그게 대학에서건 뭐 성당에서건 수도원에서건 이 피타고라스 이론을 계속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거기서 나아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에토스, 이게 나중에 근데 에토스 이론으로 연결되는 건 뭐냐면요, 이따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결합, 근데 이 부분은 우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도 또 인간의 품성에도 다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품성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가 이제 조화로운 전체, 이 전체에도, 소우주가 아니라 진짜 우주에도 있으니까 음악에 그런 우주의 조화가 들어있으면 인간에게도 당연히 서로 영향을 다 끼치고 이게 다 서로 결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에토스론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과학이랑 심리학을 지금도 그렇게, 그 심리학도 과학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냥 막 뭐 MBTI하고 막 요거 심리 테스트하고 이런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게 같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무지카 문다나, 그래서 천체 음악이라고 해서 나중에 중세, 여기 기원 후 2세기 정도면은, 중세래, 고대 그리스에서 좀 나중 시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랑도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시기인데, 이때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세이킬로스 비문 아시죠? 세이킬로스 비문, 그 악보 남아있는 거. 그게 1세기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분석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작곡가이면서도 천문학자이고, 왜냐면은 다르지 않거든요. 중세에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런 과학적인 그 쿼드루플룸 중에 하나로 인식을 했잖아요. 음악학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수학 원리와 비율이 천체에도 기초가 돼서 아시겠지만 이제 행성과 행성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행성이 나타내는 음표도 있고 행성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음정도 있고 그 움직임을 상징하는 음계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음계는 막 써라 써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배경까지 뒤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고 하지만은 그 배경은 굉장히 천문학이랑 관련이 있다. 이런 개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지금 1번하고 2번에서 저희가 신화랑 연결된 음악을 봤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의 실제적인 음악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봤어요. 좀 정리 좀 잘 되시죠? 많지가 않은데 정리가 잘 돼서 제가 고대 그리스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스인의 음악 기록은 크게는 보시면 철학 신조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저희가 많이 지금도 인용되고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 피타고라스는 글은 남기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뒤에 넘기시면은 이론에 대한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 두길에서 뭐 테트라코드니 막 했었던 거 대환전 책이니 이런 이론들에 대한 책들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음악 철학하고 음악 이론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플라톤의 국가나 정치학이 이제 대표적인 책들이고 여기서도 지금 뭔가 제목이 음악이 아니라는 거, 그쵸? 음악도 아니고 제목이 막 천체의 움직임 이런 것도 아니라 다 국가까지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큰 집합이고, 그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에토스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음악의 하르모니아 그런 그 같이 조화로운 거, 그 비율이라는 것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당연히 뭐 국가를 얘기할 때도 사람 얘기가 빠질 수가 없고 우주 얘기가 빠질 수가 없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영혼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소가 있고 비율에 따라 성품이 달라지고 근데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음악이에요, 음악. 그래서 그 음악 중에서도 리듬, 선법, 악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음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음악 교육은 왜 중요하냐? 예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직접 끼치는 거는 음악밖에 없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한테는 음악 예술이 최고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아테네 남자라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리라를 연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리라 연주한다는 거는 그 서사시의 반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음악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뭔가 완전하게 교육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플라톤이 얘기한 건데 선법을 적절한 걸 들어야지 애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은 음악을 듣고 커야지 알아서 무의식적으로 선을 구별할 수도 있고 그런 습관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막 태교의 기원도 고대 그리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음악 가르듣자 하면서 그런 너무 쉬운 얘기지만 저희가 일단은 고대 그리스의 큰 그림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네모 박스는 이것도 아마 그라트에서 왔던 것 같은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국가에서 뭐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다 아실 거라 넘어가고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다 알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전공 서적들에서 하는 얘기들만 제가 좀 가져와 보면은 이제 플라톤은 윤리적이고 교육적 강제를 같이 했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도 맞고 그치만 그 외에 오락과 향락도 인정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 고대 그리스인이 음악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여흥을 위한 예술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단어를 쓰려고 과학적인 음악으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과학적인 음악은 뭐 천체의 과학 그런 하르모니아를 중시하고 에토스론과 국가론 막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과 별개로 여흥의 음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인정을 한 게 아리스토텔레스다. 그쵸? 이거 지금도 다 공감되는 내용이시죠? 감정을 뭔가 환기를 하면서 뭐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이 있고 또 여기엔 제가 이렇게만 썼지만 그
또 성품이 모자란 사람한테는 그에 맞는 음악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름 음악들의 뭐 그런 위계가 없고 음악은 다 동등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음악 저런 음악이 다 있지만 다 쓰임이 있다라는 그런 뭔가 현자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방을 얘기한 건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죠.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은 3페이지에 왔는데 요것도 근데 그 피타고라스 아니 플라톤의 얘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선법이 어떤 선법은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이지만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믹소리디아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게 문제에 나오겠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연결을 시켰다라는 개념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본문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모방에 대한 얘기구나. 그리고 저희가 더 가능하다면은 이게 이후의 음악사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는지 저희가 발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의 초점을 맞추시라고 제가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음악 이론으로 와볼게요. 사실 그 음악 이론보다는 좀 교육적인 면에 조금 더 강조가 돼서 서술된 경우가 많은데 이론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론이란 말은 지금의 저희가 음악 이론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어떤 음악 작품이 있을 때 거기에 뭐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을 막 하잖아요. 그런 이론인데 사실 옛날 이 시기에는 이론 하면은 아까 말한 그런 과학적인 면모의 이론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이런 음에 대한 얘기들도 이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5세기에 최초로 기어록을 남긴 게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그 이전 사람이 있었는데 별로라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처음 얘기한 게 너무 대단한 얘기를 한 거죠.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왜 처음이라고 하냐면은 이 피타고라스가 막 돌에 새긴 건 아니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 맞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그 1000년 이후에도 2000년 이후에도 계속 가르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스가 망한 이후에도. 그 다음에 최후의 사람이 이 퀸틸리아누스 4세기까지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했는지까지는 저희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선법 이름도 이 고대 그리스도 사실은 한 1000년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선법 이름 다르고 저때 이 선법 이름 다르고 막 이러는데 그걸 저희가 알 필요 없고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발전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나라가 고대 그리스였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발전을 추구한다. 머물러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서양 음악사의 특징이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얘기 나오는 사람이 아리스토크세누스가 리듬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 아까 비슷한 얘기죠. 음악의 리듬과 시적 리듬은 같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인용을 하자면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하르모니아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음악에서 뿐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것이 이런 조화라는 것인데 요 내용들이 너무 놀랍게도 사실 지금까지도 다 쓰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순차 진행과 도약 진행의 개념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이라는 게 바로 가는 게 있고 좀 건너뛰는 게 있다. 이렇게 딱 단어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음악에 대해서 쓸 때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선율이란 무엇이냐? 하나의 음고를 가진 음들이 연속으로 구성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딱 정리를 했다라는 게 너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음정이라는 것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행성의 거리라는 음정이랑 비교했듯이 뭔가 그런 것들도 음악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음계 해서 요거는 서로 다른 음고의 연속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금은 딱 이해하기가 조금 직관적이진 않은데 지금은 음계하면 뭐예요? 어떤 음악 작품에서 이제 등장하는 음들을 쫙 가지고 와서 한 옥타브 안에서 나타난 순서대로 쭉 늘어놓은 거를 이제 음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변하긴 했지만 정말 그 기틀은 이때 다 잡아놓은 게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개념이 고대 그리스에 있을 정도로 대단했다. 지금 봐도 대단하고 옛날 뭐 중세 사람, 르네상스 사람이 봐도 대단한 게 바로 고대 그리스였다. 그 다음에 테트라코드와 제누스는 요건 용어는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이런 용어들은 요거는 아마 다 아실 거고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하는데 서양음악사의 이제 고유한 특성을 아까 이제 화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작은 이제 그런 음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 음을 늘어놓은 것이 이런 테트라 코드로 이제 처음에 이런 체계가 발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 4도에 이르는 4개의 음표다. 그래서 혹시 테트라 코드 기억나시죠? 어떻게 생겼었는지. 책에 이따 나오지만 완전 4도는 이때 딱 고정을 해놓고 여기 2개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 따라서 제누스가 조금 달라진다. 그냥 요런 거 정도.
그 테트라코드가 나중에 선법과 장단조 조성까지 간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고 고대 그리스 음악의 특징, 요것도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음악에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또 중요한 서양 음악사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 기틀이 이 시기 음악이니까. 그래서 요때는 성악을 뒷받침하는 악기다. 요런 개념 언제까지 갔어요? 음악사 상으로 봤을 때? 응? 그러니까 악기보다 성악이 더 우선시됐던. 그쵸? 중세 때 엄청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아까 전에 음악은 선생님 오시기 전에 얘기했는데 음악은 시다 그 용어가 구분이 안 됐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사가 있고 운율이 있는 음악들을 했고 그러니까 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음악이라고 하면은 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랑 음악이랑 춤까지 포함한 그런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악기는 사실 가사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뒷받침을 했다. 그 다음에 음악이 에토스를 모방한다. 그래서 에토스라는 말이 지금도 영어 단어로도 쓰이고 단어가 지금까지 있는데 어떤 사람의 품성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방한다는 생각, 아까 모방론 얘기한 게 누구였죠?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근데 이 모방론이 나오기까지는 그 이전에 우리가 하르모니아와 그 전체 음악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됐을 때 그래서 이 전체와 부분의 이런 유기적인 조합이 있고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거를 영향을 끼쳐서 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술은 모든 예술 중에 음악밖에 없다 해서 음악 이론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중세까지도. 그 다음에 선율 형성에서 시적 리듬과 구조를 중요시했다. 요것도 당연한 얘기겠죠. 시와 음악을 같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시를 얘기할 때도 다 노래를 하고 악기로 반주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 구조를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에서도 우리가 구조를 몇 개 발견을 하잖아요. 딱 어떤 형식이다라고 말을 한 거는 훨씬 그 이후이지만 그 그리스 악보도 몇 개 없지만 45개인가 밖에 없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완벽하게 우리가 막 볼 수 있을 만한 게 세이킬로스 비문밖에 없잖아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구조가 있거든요. 막 A, A, B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기틀이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보법과 옥타브와 제누스를 사용을 했다. 이런 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발전했느냐에 다 그런 초석이 여기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이킬로스 노래에서 이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4쪽을 와보시면요. 사실 이 페이지가 선생님들한테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한데? 완전 옛날 건데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음악의 개념이 남아서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남은 기록의 악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괄호로 이렇게 부활되기까지 실질적으로 소멸됐다라는 말은 왜 썼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라우트에 있었던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까 그 고대 그리스는 기원전 5세기에서 그 4세기까지잖아요. 근데 중세가 한 9세기 시작이면 이때 심지어 공백도 있었고 나라는 망했고 전혀 다른 그리스가 아닌 나라에서 이제 그 음악 기록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요 개념들이 다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기록은 비록 없지만 음악적인 그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때 책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이어져 와서 이때 그런 우리가 모아놨을 때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중세까지 남아있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보시면은 본질적으로 선율이다. 아까 아리스토크세누스가 선율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리듬이 중요시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쵸? 그 민족음악학에서 아프리카 음악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왜냐면 거기는 선율이 개념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리듬이 막 30분할로 막 쪼개지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낯설어서 그렇지 거기서는 그게 당연한 거지만 이제 서양 음악관에서는 본질적으로 선율이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따지고 보면 그럴 수 아니죠. 우리나라도 선율을 중요시한 게 아니죠. 음악의 개념을 더 중요시했던 뭔가 이런 실제적인 선율보다도 어쨌든 이렇게 본질에 뭐가 있냐 선율이다 라는 것을 고대 그리스가 중세에 남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성음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든 음악은 다 선율로서 존재를 했잖아요. 그쵸? 리듬에 대한 기보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선율은 가사의 운율하고 관열이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그레고리안 성가도 공부해 보셨을 때 이게 그 가사의 운율대로 자연스럽게 노래하도록 돼 있는 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왜냐면은 그 가사의 운율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전통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온 것이고 서사시도 다 노래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생각들도 다 고대 그리스에서 왔고, 그 다음에 요거 3번은 이게 서양 음악의 특징이라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악보보다는 기억 관습에 의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악보 없으면? 악보라는 체계를 굳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다 기억하고 관습으로 하는 거지 뭐. 악보가 있는 체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정관보를 만든 게 엄청난 동양 최초의 막 유령 악보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기보법을 하나 만든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보법으로 담을 수 있는 음악도 별로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책에 있으니까 쓰긴 썼는데 꼭 서양 음악만의 특징은 아니다. 어쨌든 기보법이 그 이후에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그 나중에 중요해진 거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기보된 걸 위주로 저희가 시험을 봐요. 왜냐면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음악 실제는 조금 더 달랐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즉흥적인 것들이 적극적으로 기보에 반영된 거는 사실 뭐 거의 낭만식이 와서잖아요. 그 이전에는 안 쓰고서도 알아서 하게끔 했었던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자연의 체계와 결합된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서양 음악이. 그래서 그게 음악 이론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에서 화음, 그 다음에 화성, 화성의 종지가 있으면 그걸로 악보의 형식이 되고 장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체계적인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정연한 체계를 사실은 자연이라고 하지만 수죠. 결국에는 수로 이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분이 이렇게 발견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요게 또 이제 인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요거의 근본이 되는 게 아까 그런 하르모니아라는 개념,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요즘이야 뭐 대중음악은 뭐 청소년들이 들으면 안 된다, 아무도 안 그러죠. 청소년은 오히려 타겟으로 해서 나오고, 이것도 사실 또 바뀐 개념인데, 그래도 한 30년 전만 해도 대중음악은 막 애들이 들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저 어릴 때는 좀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되게 오래된 거예요. 대중음악은 듣지 말고 애들은 좀 좋은 음악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대중음악이 실린 것도 사실 되게 얼마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생각들도 고대 그리스에서 왔다. 그 다음에 과학적 기초 위에 음향학적인 이론, 그러니까 동시에 울렸을 때 어떤 것이 조화로운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것은 왜 안 조화로운가 보니까 이제 완전 오도를 이제 2대3 비율로 쌓아서 만들다 보니까 막 너무 복잡하게 막 세 자릿수 대 세 자릿수 막 이러면은 듣기에도 안 좋고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으로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분명했을 때 내 귀에도 분명한 그런 것들을 찾아낸 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인 거고, 그다음에 음악 이론이 여기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중세에도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 대단하죠. 그래서 밑에 내려와 보시면은 르네상스와 바로크에는 이제 분위기를 표현했던 거 아시죠? 마드리갈리즘이라든지 워드 페인팅이라든지 그런 것들 표현을 하는 것도 고대 그리스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세이킬로스 비문도 건주가라고도 하죠. 근데 굉장히 음악을 들었을 때 라미미 도레미레 도레미레 도시라시솔 막 이러면서 좀 힘차잖아요. 물론 빠르기가 이랬는지 모르지만 그 음고나 음가를 봤을 때 이런 체계로 돼 있는데 좀 힘차고 뭐 즐겁고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다른 비극에 있었던 뭐 일부만 있는 악보가 있는데 그건 되게 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리드미컬하지도 않고 좀 어두워요.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어요. 가사에 맞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의 영향도 이제 르네상스 바로크까지 이어졌고, 뭐 그런 수사학적이라는 것은 뭐 가사와 음악의 관계적, 가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달을 했고, 뭐 반음계적인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원리는 좀 어려운데 C 플랫하고 C 샵하고 F 샵 같은 게 세이킬로스 노래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전조를 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기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역보를 쓸 때도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음계도 그때 사용을 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이제 모노디나 오페라 같은 개념도 당연히 고대 그리스에서 온 것이고, 그 밑에는 다 오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18, 19세기에도 이제 고대 그리스 비극을 참고한 이런 작곡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시앙은 이제 일부러 이제 현대 시기에는 아시다시피 오히려 좀 더 이국적인 뭐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잘 안 쓰는 옛날 거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당연히 그리스의 그런 연구도 20세기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고대 그리스 악보가 지금 막 45개라고 하잖아요. 어떤 책에는 막 40개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은 20세기 들어서서 발견된 그런 악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고대 그리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아주 옛날, 극단적으로 옛날 음악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도 20세기엔 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냥 발전이 다가 아니야. 그냥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하면서 20세기에도 많이 요거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현대 음악 할 때 또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행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윤리적 도덕적 효과, 교육에서 음악을 가르쳐야 된다. 아니 왜 학교에서 음악 왜 가르쳐? 이런 애들 되게 많잖아요. 수능도 안 보는데. 근데 그것에 들어간 그 철학적인 배경도 고대 그리스에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피아노의 오음계적인 것들. 그래서 지금 하얀색 건반은 오음인데, 그런 오음을 사실 주로 썼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라나 이제 기타라 같은 것도 7현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이 오음계적으로 7현을 썼고, 사실 막 이게 정확하게 막 조율을 해서 하기는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음악을 이렇게 한 1구금 정도라고 인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고대 그리스에서 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그라우트에서 나온 말인데, 여전히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우리가 서양 전통음악을 탐구하면서 그리스의 유산을 계속 만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저희가 어떤 게 시험에 좀 중요하게 여길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네 장을 지금 쭉 보셨는데 짧지만 사실은 이 개념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대 그리스 파트는 이 책에서 막 얘기한 자세한 내용들을 안다라기보다는 지금 서양 음악사를 쓰시는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를 어떤 점에서 중요하게 보는가라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걸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우리 한번 책 한번 펴볼까요? 책이 아니라 이거 프린트 148쪽 한번 가보실게요. 똑같구나. 제가 이거를 동시에 좀 피고 혹시 말 빼먹을까봐. 네, 여기에 아까 요거를 같이 옆에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펴주시면서 요 책 저희가 교재를 볼 때 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가져가서 보실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리스 대체적 윤곽이 지금 1페이지, 2페이지에 나올 텐데요. 그쵸. 자, 여기에 제일 위에다가 일단은 이 시기를 한번 써주시고,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다. 이렇게 좀 써주시고, 시작하는 말은 지금 서양 사람 모두가 그리스인이다. 요게 음악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뭐 그리스 신화에 막 여신 이름 막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서 음악을 창조하거나 연주를 잘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쵸. 신 아니면 반신 반인. 그래서 다 지금 뭔가 그런 신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들이 음악을 했다라는 거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무사히는 뭐 9명이니 몇 명이니 막 말도 많아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이 세부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 문장에 다른 여러 나라의 신화나 전설에서도 거의 예외가 없이 음악의 기원은 신성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냥 요거 기본적인 지금 개념이니까. 그 다음 2번 와보시면요. 다 신화적 얘기, 그 이전의 음악의 기록은 신화적 얘기라는 거예요. 이 신화에서 벗어나서 과학의 영역으로 온 게 기원전 5세기 피타고라스인 거죠. 그럼 이 신화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뭐 오르페우스가 연주를 너무 잘해가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잘해가지고 막 그 푸시케였나 에우리디체를 이제 지하 세계에서 막 데리고 오고 이런 얘기들, 악기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재래의식 이런 정보를 주는 게 이제 일리아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서사시죠. 이 서사시는 계속해서 그리스 시기에 계속해서 노래되고 연주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죠. 반주를 누가 한다고요? 리라가 하고 있다. 자, 그 밑에 바로 이런 신화와 악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쪽 여기를 먼저 보시면은 지금 뭔 얘기할지 좀 보이실 텐데, 신을 위한 재래의식과 발전에서 발전했다. 요것도 아마 이제 만국 공통일 거예요. 이게 가장 기록으로 남기기에 좋은 게 재래의식이니까. 왜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음악을 해야지 그래도 뭔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건 잘 안 남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거는 대부분 제사의식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신 언급하는 게 아폴론에서는 키타라, 키타라의 작은 버전인 리라, 그리고 디오니소스에서는 아울로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키타라가 중심이 되는 그 특징이 절제, 균형, 순수, 이성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요거랑 반면에 아울로스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열정, 광란, 절정 이런 것으로 묘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149쪽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키타라 이 그림을 해석을 한 바, 여기 지금 키타라가 한 7줄 이렇게 있고 오른손에 채를 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왼손으로는 지금 요거를 현을 운지를 한 건 아니고 울림을 그때그때 안 하게 하거나 울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뭐 막았다라고 하는데, 오른손으로 채를 치고 요런 게 이렇게 화병에 그림이 그려져, 이 화병이 그려져 있대요, 이 그림이. 근데 이 화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연대회 있죠. 경연대회 같은 걸 했을 때 악기 경연대회가 막 많았다고 했잖아요. 우승한 사람한테 줬던 거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막 상도 주고 큰 규모의 대회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키타라 대회가 있었고, 아니 지금 대회 얘기가 왜 나와? 뒤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없구나. 그 아울로스 그림은 이렇게 키타라처럼 뭔가 좀 단정하게 이렇게 있다라기보다는 여기 그림이 없네. 나중에 보실 텐데 막 침대에서 옆에서 막 한 명은 누워 있고 그 옆에서 막 연주하고 좀 뭔가 또 향락적인 그런 거를 묘사하는 그림으로 남아 있어요. 아이고야, 그게 빠졌네. 네, 그러면 다시 여기 본문으로 다시 와 보시면은 148쪽 와 보시면은 요 손이나 피크로 연주하는 키타라는 현악기고 절제, 균형, 순수, 이성을 가지고 있고 리라. 그래서 이 리라를 연주하는 것이 교양인들이 다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와 춤의 신이면서 그 재래의식에서 아울로스를 했는데, 이 음색 자체가 고통이랑 외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겸리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다들. 그래서 오보에를 여기까지 끌 수도 있고, 근데 또 막 어떤 학자들은 막 혼리드라고 하니까 그걸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인식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또 오보에라고 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같이 불고 있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150쪽 오시면 아직 대체적 윤곽 2예요. 그래서 여기 4번 작은 괄호 4번 보시면은 피타고라스 음악 이론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음악 이론이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신화적인 존재로서의 음악 기록만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요때 이제 수적 비율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대부분의 그런 관념적인 거, 하르모니아라든지 천체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때 들어서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건 숫자라고 수의 분질이 있다고 믿었고, 이게 이후에 영향 준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봤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받아서 또 연구를 하는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랑 뒤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될 텐데, 도덕론과 예술론이라고 지금 이 책에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이제 예술에서 도덕을 배제한 건 아닌 거죠. 지금 요거 도덕론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플라톤이고, 예술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 그쵸? 아까 뭔가 그런 멜로스적인 음악과 과학적인 음악을 얘기했는데, 플라톤은 그런 한쪽에 교육적인 측면에만 좀 윤리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뒀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락적인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아니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쵸? 모방론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한 거고, 그래서 예술론까지 더해져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들을 짧은 시간에 고대 그리스에서 다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소석을 마련했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 밑에 얘기는 그렇게, 잠깐만요, 지금 150점 맞지? 여기 6번, 7번. 여기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흐름적으로 고대 그리스가 이러이러해서 뭐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떻게 흘러갔다라는 얘기인데, 저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까지 혹은 그 이후의 시기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에 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책들에서 그렇게 서술에서 막 중요하게 보는 내용들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 볼게요. 또 다음 페이지 151쪽에 보시면은 리라랑 아울로스 이렇게 연주하는 이런 그림들이 있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경연대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머리에 막 이런 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악기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변형이 돼서 하게 되겠지만 사실 막 직접적인 지금 쓰는 악기들이랑 연결을 막 다이렉트로 하기에는 어렵게 생기긴 했죠. 그래도 악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나중에 악기론 하실 때 보시면은 서양 악기들도 모양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악기들도 있었다.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팬파이프 같은 것도 있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전체 윤곽은 끝이 났고요. 여기에 다시 연주될 수 없는 음악 이렇게 좀 제목이 붙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은 남아있는 곡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알기가 어렵다, 음악의 실제를. 그치만 우리가 그리스 음악에 대해서 있는 자료들을 다 모으고 음악 이론적인 거를 봤을 때 어떤 식의 음악이었을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정리해서 봤었죠. 성악을 악기가 반주를 했을 거라든지 리듬, 운율 이런 걸 중요했을 거라든지. 어쨌든 여기 내용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 다 가설에 불과하다. 그치만 이제 대부분 리듬이 표기되지 않은 단편적 선율이다. 그레고리안 선택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중요시한 게 어떻게 보면은 리듬은 당연한 거고, 왜냐면 어차피 시니까 운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좀 당연한 것이고, 높이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2번이 아까 저희가 되게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거에 좀 보충이 되는 설명일 텐데요. 시가 그냥 시에다가 음악이 종속된 것이다 라고 해서 운율을 뚜렷하게 표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부정적이고 그냥 같은 것으로 인식해서 시만 독립적으로 읽는 일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뭐가 더 위에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그냥 같은 것 이라고 그냥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건 당연하죠. 그쵸?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넘어가 보시면은 근데 차차 시에서 독립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기보법이 고안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1세기에 그 세이킬로스 비문이 제일 완벽한 형태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뭔가 즉흥적이거나 관습적으로 노래를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여기에 지금 몇 개 요런 악보들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 세이킬로스 악보가 노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일종의 권주가이면서도 문자로 있으면서도 그 2배 또는 3배로 리듬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역보를 할 수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세이킬로스 노래가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럼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보가 이렇게 제시게 돼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 음악적인 음악이 그 이후에 시대에 영향을 끼친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맞춰보거나 이런 식의 정도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 밑에는 지금 메가다이징이라는 용어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쉬워요. 그냥 옥타브 더블링 하는 얘기인데요. 요거 말고는 그냥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헤테로폰이랑 모노폰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가다이징보다는 이제 모노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도 8도 정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쓰여 왔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헤테로폰이도 연주했을 것이다. 근데 사실 피타고라스가 5도, 4도를 발견했을 때도 오랫동안 이 음정을 썼다고 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5도로 했을 것이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세에서도 처음에는 정말 단선율로만 불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리는 형태가 이 정도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지금 세이킬로스 노래가 적혀 있죠. 사실 우리나라 음악을 5선보로 역보로 했을 때는 막 조성도 사실 막 제각각이고 막 임시표도 제각각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대마다 이제 기보하는 게 막 달라졌다 해서. 근데 이 세이킬로스 노래는 어느 나라의 음악 전공서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조표처럼 붙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조표는 없더라도 요런 데 도랑 파에다가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요렇게
C샵이랑 F샵을 썼을 거라고 지금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정으로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 보셨던 것처럼 리듬의 2배, 그러니까 이 리듬이 기본이면은 이건 2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3배잖아요. 이런 식의 리듬에 대한 기보도 나와 있어서 저희가 좀 완전한 형태로 이 악보를 역보해서 볼 수가 있다. 인 거고, 음악을 아까 제가 살짝 노래 드렸지만 음악 자체가 건죽하고 지금 근심을 멀리해라, 막 인생은 짧다 이런 얘기인데 음악이 되게 신나죠. 리드미컬하고. 그래서 그런 음악이 시의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도 시작됐다라고 말할 때 이게 또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비문인데 제가 이거를 직접 해독하기는 어려워가지고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미학의 기초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멜로스랑은 다른 그런 일반적인 향락적인 그런 음악이랑은 다른 천체 음악론 얘기가 나와요. 근데 너무 안 쉬어가지고 좀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1시간 반이 지나가지고. 근데 이게 또 내용이 끊기에는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단백질바 드셔도 되니까 드시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보아요. 오늘 내용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시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음악 기초도 고대 그리스인데 출발점은 수에 있는 천체 음악론이다. 근데 딱 요게 나온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하르모니아라고 밑에 써 있잖아요. 이 하르모니아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천체와 소우주인 인간과 국가와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로워야 되는데, 그 유기적으로 조화로운데 거기다 영향을 주는 게 또 음악이라는 거의 근거가 이 피타고라스가 밝혀낸 그런 수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이거 봐라, 음악에도 이렇게 수적인 원리가 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에토스론으로 발전을 한다.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 맞죠? 여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는 새로운 내용들이 아닐 것 같아서 이미 정리도 돼 있으신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자, 극음악 왔습니다. 극음악. 자, 여기 극음악에 해당되는 게 아마 그 아까 말씀드린 멜로스에 해당이 되겠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대 그리스 음악 하면은 크게 이렇게 음악 자체, 공연의 음악을 집중하는 거 하나랑 그런 하르모니아라든지 그런 교육적인 거에 집중하는 거, 음악이 이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라는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음악은 막 그런 윤리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때 극을 해야 되고 뭔가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그 음악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선율과 시를 구분을 안 했으니까 이 유형에는 그 시 유형이 음악 유형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시조가 시도 되고 음악도 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찬가가 됐던 이 오드는 이제 비극에 쓰는 음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 오드 이런 음악들, 이런 용어들도 고대 그리스에서 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2번은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래의식은 이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국가라는 개념도 이제 막 생겨났고, 사람들을 결집시킬 때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종교나 국가 행사, 큰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장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합창대에 노래가 있게 되면서 이게 점점 지휘자랑 합창대에 문다. 그러니까 주고받고. 이거 하면 약간 그레고리안 성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거기서도 뭔가 제사의식이라는 것이 사실 끊기진 않았잖아요. 종교가 바뀐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에서 그런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당시에도 이제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극적인 대화 방식으로 또 전환이 되면서 이게 뭐 1단계, 2단계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디오니소스에 대한 신화가 있으면 그것을 극으로서 하는 것들이 재래의식이 이제 있었는데, 요때 뭐 비극이라는 표현도 이제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는 자 여기 3번 보시면은 합창대가 있지만 그 앞에 솔리스트들이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솔리스트들이 노래하는 부분도 있고 합창이 하는 부분도 있고 둘이서 교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의 개념들이 이제 이 제전에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음악은 사실 기록이 안 되지만 이렇게 단체로 할 때 뭔가 음악적인 세공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관습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나타난 게 이제 그리스의 비극이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민중 연극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일상생활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어쨌든 연극이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음악이 이렇게 많이 쓰였고, 교대로 하건 같이 하건 그런 합창을 하건 이런 것들의 개념들이 그 당시에 활발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중세로 전수되진 못했지만 오페라의 탄생을 가져오고, 이렇게 제사의식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중세에도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자, 넘어가 볼게요. 이 사터가 아까 그런 비극에서 그 염소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연극을 하는 모습도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있다 정도. 자, 그 다음 158쪽 가볼게요. 자, 피타고라스는 저수를 남기지 않았지만 그 음정 비율이 정리가 돼서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자, 여기 네 가지 원소에서 4 하고, 그 옛날에 캡틴 플래닛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물, 바람, 흙, 공기, 마음 막 합해가지고 그게 여기 네 가지 여기에다가 뭐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 제5원소에서도 이거를 뭐 사랑이다 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도 이게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 이걸로 이루어졌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게 계속해서 재가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4라는 게 중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이미 관습적으로 쓰이던 이 8도, 5도, 4도를 밝혀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그 외의 음정들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가 없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아리스토크세누스가 아까 전에 리듬이라든지 음악의 뭐 기본적인 선율, 뭐 음정 이런 것들의 정의를만 내려주는 걸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기원전 4세기예요. 정말 이 시기에 대단하죠. 테트라코드가 이런 식으로 그 안에 4도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 요거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또 이제 결합을 해서 지금의 장단조도 저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이전에는 선법이 있었고, 그 선법이 있기 이전에는 뭔가 대완전 체계라고 해서 두 옥타브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개념들의 시작이 있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은 다양한데, 이거 많이 보셨겠지만, 보시면은, 일단은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이게 모노코드라고 해서 이 악기 아실 것 같아요. 줄을 이렇게 여기서 지금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좀 가야금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요게 모노코드가 줄이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가운데를 짚으면 길이가 반이 되니까 옥타브 올라간 소리가 나겠죠. 그런 식으로 찾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장장이 망치의 무게랑 막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사실 저희가 음악 이론으로 이해하기에는 줄의 길이가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하죠. 그쵸? 그래서 줄로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도 남아있고 이 얘기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종 같은 경우도 우리 편종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두께나 크기로 가지고 실험을 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여기 보면은 물에다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요거 가지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관도 지금 막 숫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마치 율관을 찾듯이 이렇게 각각의 그런 절대음고라든지 음정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이게 단지 그냥 수랑 관념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뭔가 실제의 악기의 재료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다. 그래서 실제에도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구나 라는 것까지 좀 같이 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험만 했을 뿐 아니라 이제 악기의 제작에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 넘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요런 건 아마 설명을 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완전 4도. 완전 4도인데 이걸 왜 쌓았냐? 선율이 완전 4도 안에서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쌓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게 소완전 체계, 그 다음에 넘어서 대완전 체계로 간 것이고, 필요해서 넘어갔지만 결국에 사람들의 인식의 최소 단위는 이 완전 4도였다. 그냥 그게 좀 핵심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넘어가 볼게요. 벌써 이게 저희 줄글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선법이라고 해서 이제 훨씬 이후죠. 2세기가 되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아까 천문학자라고도 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옥타브 유형, 이게 좀 그라우트에서도 얘기 나오는 얘기긴 한데, 선생님들은 뭐 옥타브 유형보다는 그냥 지금 이렇게 선법으로 알려진 7가지로 체계화를 시켰다.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음하고 반음 체계도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여기 앞 페이지에서도 오는 반음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엔하모닉이라는 이런 임형동음의 개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임시표도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임시표가 보이는 악보가 아까 세이킬로스 악보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보면서 정리는 요거인데 이 서술을 보시면서 자꾸 내가 아까 봤었던 것들이랑 그 연결을 하시도록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노이, 하모니에 아니면 뭐 그라우트는 이게 토노스 막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선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중세 선법이랑 달라서 이거를 막 선법이 뭐니?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선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었다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여기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앞으로도 서양음악사 수업을 할 때 선곡집을 볼 거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실제 음악에서 이게 어떤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말씀을 이걸 드리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만 하고 넘어가서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중요한 건 악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45쪽이라는 것도 완벽하지가 않고 일부만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체계가 있다라는 것은 이론서에서만 나오고 있지 거기서 막 악보를 실어놓진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이 개념 위주로 오늘은 좀 그렇다라는 거 앞으로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문제도 좀 더 많이 만들어 드릴 생각이에요. 그 참고만 해주세요. 다시 이제 작은 5번으로 와보시면은 아리스토크세누스 아까 말씀드렸던 기원전 4세기에 이 사람은 운율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말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의 운율과 음악적 그 리듬의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그 세이킬루스 악보 같은 경우에는 1대2가 많이 나타난 거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보된 걸 봤으니까요. 나머지 것들도 악보에 다른 악보들은 다른 체계로 막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것들이 악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 비율도 보시면은 다 어디서 많이 보던 비율들이죠. 간단한 정수비로 음을 나타내려고 했던 피타고라스의 몸부림이 약간 느껴지는 그렇게 정수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4세기 이건 이제 기원 후 4세기죠. 고대 말에는 이게 또 나중에 유형이 만들어지지만 결국엔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1대2, 뭐 2대3, 4대3 이런 비율들이 음정에서도 중요시 여겨졌지만 리듬에서도 중요시 여겨졌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보법은 여기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책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남아있는 게 문자보로 있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조율법은 피타고라스 조율법이다. 요거는 완전 오도를 쌓아서 만드는 건 알고 계시죠? 완전 오도를 쌓는데 피타고라스 조율법은 영어로 그 파이타고리안 튜닝이라고 해요. 보통 조율법은 템퍼라먼트라고 하잖아요. 템퍼라먼트는 이제 템퍼가 그 커피 템퍼도 같은 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고 이런 걸 템퍼라고 해서 조율은 결국엔 그 간결하게 이렇게 다 다듬는 게 조율법인데 그 조율법에 뭐 순정률이면은 퓨어 템퍼라먼트라고 하고 평균율이면은 뭐 또 그거 맞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근데 얘는 왜 튜닝이라고 하고 템퍼라먼트라고 안 하냐면 그 다듬는 게 없어. 그냥 오도를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그냥 쌓은 거라서 그냥 그 다듬는다라는 말이 있으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지 다듬잖아요. 사실 그 모든 기준이 이 피타고라스 조율인데 이렇게 쌓았을 때는 문제가 뭐였어요, 선생님들? 오도를 막 쌓았어요. 그렇죠. 이명동음이면 사실 그 기본은 달라도 예를 들면 뭐 미샵이랑 F랑 기본은 달라도 음 높이는 같아야 되는데 같을 걸 기대한 순간에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2개 음을 찾으려면은 5도를 쌓고 뭘 쌓고 어쨌든 12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C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이 이제 B샵인 이제 이명동음으로 치면 C인 건데 이게 C가 되기를 바랬건만 달랐죠. 그래서 그거를 피타고라스 컴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그 12개를 쓰지를 않아가지고 그쵸? 12개를 쓰질 않잖아요. 8도, 5도, 4도만 쓰니까 문제가 없었다 중세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3도, 6도 이런 게 르네상스 들어서 중요하게 되면서 안 맞는데?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조율법이 생겨났는데 이렇게 용어 차이를 말씀드리면 왜 드렸냐면 그만큼 이게 기준이고 이거는 뭔가 다듬지 않은 정말 그 순수한 자연의 소리로만 만들었고 이게 물론 결함이 이유는 정말 미스테리이지만 이렇게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이 굉장히 이 기원전 5세기부터 나중에 한 15세기까지 거의 2000년을 쓰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임영동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고 마찬가지로 3도에서도 이제 뭐 신토닉 컴마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저희 조율법 할 때 제가 소리도 막 들려드리려고 준비해 놨거든요. 그때 좀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음정만 어차피 쓰니까 기본으로는 계속 이걸 썼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게 그리스 선법이래요. 그래서 보면 좀 하행으로 쓰는 게 조금 특징이고 사실은 이게 임시표 없이 딱 보여야지 제일 편하고 좋은데 이렇게 나와 있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선법이 있었다. 그리고 이름들은 사실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이름을 놓고서 중세선법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 이래놓고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말고 낼 게 얼마나 많은데 그쵸? 이거 딱 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있었다. 우리의 음악 유산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자 이게 조금 저도 못 외웠습니다. 저 몰라요. 선생님들 시간 많으시면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피타고라스 조율법은 이제 아시다시피 5도씩 쌓았다. 그래서 뭐 이거를 12번 쌓았을 때 이게 B샵 음정이 도랑 같지 않아서 나중에 바뀌게 됐다. 이렇게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리스 음악이 끝이 났고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한번 수업이 끝이 나면 항상 이제 연습 문제랑 기출 문제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고대 그리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거는 걔밖에 없어요. 그 에토스론 쓰는 거 좀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서 일단 이렇게 윤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풀고 하는 것들은 좀 제가 문제풀이반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음악사 수업은 이렇게 하고요. 저희 오후에는 이 악전을 가려고 하는데요. 악전 한번 잠깐 펴보실까요? 이거 좀 두껍죠. 이게 뒤에 답지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여러 번 풀어보시고 싶으시면 새 것도 좀 가져가세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 좀 앞에 못 들으셨으니까 음악 교과서 있는 게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요거를 내가 다 만난다? 그러면은 웬만큼 진짜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부족한 거는 주법 같은 게 막 상세하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피치카토, 페달 그 정도만 있어가지고 그런 게 부족한 거는 제가 또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음악 이론의 발달과 함께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시작하는 날에는 요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점심 먹고 1시에 요걸 갈게요. 미리 풀어보셔도 좋고 저랑 같이 푸실 거라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악사가 오늘 조금 빨리 끝났는데 혹시 그리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네. 홈페이지에 그리스 음악의 특징이 성악을 붙였지만은 악기의 역할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1페이지에서는 기악의 대중화라는 말이 네. 네. 그러면은 악기 역할이 컸다는 거 얘랑 컸다는 건지 작았다는 건지 네. 상충되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중화가 됐다라는 것은 그 음악이 대부분이고 그 음악이 더 중요한 음악이랑 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특징이라고 말했을 때는 성악이 더 중요시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하고 시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자연스럽고 음악의 역할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게 비극에서도 나타나고 극을 그래서 나중에 오페라에서 재현을 할 때도 대사에다가 음악을 붙이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음악이 성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시나 가사에
종속됐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악이 생겨나고 그 운율에 맞춰서 음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악기는 아까 수성가락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기는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선율은 같이 가는데, 아까 대중화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뭔가 주변적인 역할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악기들만 가지고 선율을 연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기타라나 아울루스 막 경연대회가 있으면서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기교적으로 발달을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악보가 있진 않지만. 그래서 어떤 음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기교적이고 막 수천 명이 모였고 그걸로 인해서 부도 쌓고 후원도 받고 이랬으면은 사실 뭐 거의 낭만 시기의 그런 비르투오소랑 좀 연결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악기가 대중적인 것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기본적인 음악이라는 개념은 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때 음악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가사가 있고 운율과 춤을 곁들일 수 있는 이런 총합적인 존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책에 있으니까 가지고 왔는데, 뭐 가사가 됐던 시가 됐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지금 개념의 음이나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사를 노래하는 성악이 더 음악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악기, 그 기악보다는 성악이 더 대표적인 형태인 거죠. 요 말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악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 기악도 경연대회도 하고 인기도 얻고 부도 쌓고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건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고 조금 그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면 조선 후기에도 판소리 명상이 있었지만 뭐 모두가 다 판소리를 듣고 막 했었던 것은 아니고, 그것도 발달하면서 풍류방 음악도 있으면서 당연히 그냥 민간의 그런 노래들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다 공존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가 더 우세한다기보다. 낭만 시기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악 음악이 많았어도 성악 음악도 당연히 합창 이런 거 엄청 발달을 했고, 없는 것은 아니고 다 공존을 하는 거니까. 근데 뭐가 더 앞서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음악은 시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악기의 중요성도 간과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 더 있으세요? 네. 네, 네. 그리스 선법이 여기 뒷페이지에 있는 선법인데, 이런 선법으로 노래를 했겠죠. 그 중세에도 그레고리안 성가를 보면은 저희가 그 무슨 선법으로 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선법이란 체계, 또 음계라는 것도 아까 개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리스토크레스도 있었고, 선법이나 음계나 음정이나 그 반응, 온음, 그런 그 순차 진행, 도약 진행 이런 개념들이 다 있어서 음악 이론이 이 정도로 발달을 했다 이런 것인데, 지금 저희가 사실 뭐 임용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악보를 보고서 조성음악을 봤을 때 무슨 존지 막 파악이 막 되잖아요. 그걸 파악하는 것도 많이 요구를 하고, 근데 그렇게 내기에는 그 실제 악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체계가 있었다는 것은 이론서를 통해서 알지만 음악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냈는지 그걸 연결해서 보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르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 그리스 선법을 공부한 건 아니고, 이제 그리스는 따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교회 선법은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우고 하지만, 근데 이름이 똑같이 붙어서 학자들도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선법은 그 당시에는 1선법, 2선법 이런 식으로 숫자로 불렀었잖아요. 오히려 이후에 와서야 그런 이교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를 더 나중에 선호를 하게 된 거고, 근데 그런 이름이 같지만 체계는 또 이제 발생도 다르고 그 연관성을 연구하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 별개. 만약에 연관이 있었으면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을 텐데 다행히 또 연관이 없어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법이란 체계도 이 옛날에 이미 있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는. 안 그래도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저희 뭐 또 촬영하고 있는데 질문 받아도 되나? 이것도 갑자기 궁금한데 일단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 나중에 또 질문 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점심시간 가질게요.